안녕하세요. 오늘 클러스터링 세션을 맡은 13기 이채원입니다. 오늘 세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세션 리뷰를 진행하고 클러스터링의 개념, 클러스터링의 적용 방법들, K-means 클러스터링, GMM, DB스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 요약하고 코드 리뷰한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션까지 저희는 머신러닝, 그중에서도 지도학습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 레이블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를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출력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세션에 배운 리그레션과 지난 세션에서 배운 SVM, LDA, GDA가 있습니다. 먼저 SVM, 소프트 벡터 머신이란 클래스가 다른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초평면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SVM의 목표는 두 클래스 간의 여백, 즉 마진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LDA는 클래스 간 등분성상을 가정합니다. 즉,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공분산 행렬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죠. 이 가정하에 우리는 각 클래스의 likelihood와 prior를 추정한 뒤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posterior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LDA는 파라미터 수가 적고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 안정적이며 편향은 다소 있지만 분산이 낮은, 즉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가 적거나 클래스 간 분산이 비슷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QDA는 각 클래스마다 고유한 공분산 행렬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LDA보다 더 유연하고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ikelihood와 prior를 추정하고 베이즈 정리를 통해 posterior를 계산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 모델은 LDA에 비해 더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은 더 유연하지만 과적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QDA는 데이터 수가 많고 클래스 간 분산이 명확하게 다른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LDA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모델로 데이터가 적거나 클래스 간 분포가 비슷할 때 유리하고, QDA는 복잡하고 민감한 모델로 데이터가 많고 클래스별 분포 차이가 클 때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처럼 지도학습은 라벨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내재된 구조나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시는 클러스터링, 연관 분석, 차원 축소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유사한 데이터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데이터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즉, 클러스터링이란 사전에 어떤 기준이나 정답 없이 데이터 그 자체에 기반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군집을 찾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집 내 분산 최소화란 비슷한 개체를 같은 그룹으로 묶이도록 하는 것이고, 군집 간 분산 최대화는 서로 다른 개체들은 가능한 한 다른 그룹으로 나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링의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분화입니다. 클러스터링은 대규모 데이터를 유사한 소그룹으로 나누는 데 활용합니다. 세분화를 통해 각 그룹의 대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그룹 내부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클래스 레이블 태깅입니다.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는 지도 학습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통해 군집별로 임시 레이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지도 학습의 결과를 지도 학습의 입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준다는 개념 때문에 군집 분석과 분류 분석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레이블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의 방법으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지도 학습의 종류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학습 종류에 따라 알맞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군집 분석은 크게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드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게 되는 분류 방법으로 이진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식별된 그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확률값을 사용하다 보니 하드 클러스터링보다 더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왜 클러스터링을 배워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클러스터링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할 경우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나 패턴을 이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러스터링은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면 특정 패턴이나 군집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상치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내의 변칙적인 패턴이나 예외적인 사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가진 중요 패턴이나 특징을 추출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각 분집의 특성을 분석하면 데이터의 성향이나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이후 분석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클러스터링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직관을 얻고 분석 방향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할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 알고리즘으로 전체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한 번에 구분하는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하이라키컬 알고리즘으로 객체들을 가까운 집단부터 계층적으로 묶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DB 스캔이 있는데요. DB 스캔은 데이터를 밀도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대 공부하기 전에 클러스터링 기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 하나인 근접 척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링에서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객체 간의 거리, 즉 비유사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리 기반의 척도를 사용하여 객체 간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을 수치로 표현하고, 이를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비유사성 기반 거리란 각 객체 간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n 곱하기 n 형태의 비음수 행렬로 표시됩니다. 이 행렬은 모든 데이터쌍에 대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량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두 객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비유사성은 두 객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며 값이 클수록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사성과 비유사성 척도는 이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핵심 입력으로 사용되며 적절한 거리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으로 거리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단위나 스케일 차이가 클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준화는 각 변수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각 관측값에서 변수의 평균을 빼고 이를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변수가 동일한 스케일로 정교화되므로 클러스터링 분석에서 특정 변수 하나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스트레치드 데이터는 변수별 스케일 차이로 인해 클러스터링 경계가 왜곡돼 보이는 반면,
오른쪽의 Z-score normalize 데이터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군집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기 전에는 표준화를 통해 변수 간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는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네, 이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의미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리 개념과 동일합니다. 각 차원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뒤 루트를 씌운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맨해튼 거리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 각 차원의 절대값 차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둑판처럼 직각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때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보다 경로가 더 꺾여 있지만 계산이 더 단순하고 일부 데이터 구조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민코프스키 거리라는 더 일반적인 거리 개념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코프스키 거리는 R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거리를 형태를 조절할 수 있으며 R이 1일 때는 맨해튼 거리, R이 2일 때는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마할로노비스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단순한 거리 계산이 아니라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분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공분산 행렬을 사용해서 단위가 다르거나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간에도 제대로 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경우 마할로노비스 거리를 활용하면 왜곡 없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척도는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는 두 벡터 간의 방향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코사인 각도로 계산합니다. 크기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서 분석이나 텍스트 마이닝처럼 벡터의 크기보다는 구성의 유사성이 중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거리 척도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동하며 어떤 척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목적이나 데이터 구조를 잘 이해한 뒤 척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링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군집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표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SE, 즉 Sum of Squared Error입니다. 이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그가 속한 군집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군집 내 데이터가 중심에 가까이 모여 있다는 뜻으로 응집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뒤에 나올 엘보 메소드에서 y축 값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엘보 포인트는 SSE 그래프 상에서 급격한 감소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지점, 즉 꺾이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최적의 군집수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군집수를 늘려도 SSE 감소가 크지 않아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엘보 포인트는 적절한 K값을 선택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는 K가 3일 때가 엘보 포인트로 이 경우 3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듀온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군집 간 거리와 군집 내 거리의 비율로 계산되며 클러스터링의 분리도와 응집도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두 군집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분자해 하나의 군집에서 가장 먼 거리를 분모해 두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듀온 인덱스 값이 클수록 군집 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잘 응집된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높은 값일수록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은 실루엣 코에피센트, 즉 실루엣 계수입니다. 이 지표는 각 데이터가 자신의 군집에 얼마나 잘 속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군집과는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AI, 개체 i로부터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모든 개체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의미하고요. BI는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 내 데이터들과의 평균 거리로 클수록 군집 간 분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값을 활용하여 실루엣 개수를 계산하고 이제 이 값은 -1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적절한 군집에 잘 속해 있다는 의미이고 0.5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값이 0 이하라면 해당 데이터가 잘못된 군집에 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한 시각적 판단을 넘어서 정량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의 결과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분석 시에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지표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랫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플랫 알고리즘으로는 K-means 클러스터링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MM이 있습니다. 먼저 플랫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특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 클러스터를 직접 할당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하나로 그룹화하는 방식이고요. K-means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중심점으로 나누는 알고리즘입니다. GMM은 여러 가우시안 분포를 섞어서 확률적으로 군집화하는 방식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과 GMM 클러스터링 모두 클러스터링 개수 K를 미리 지정해야 하고 E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합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사정에 정한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군집화 방법입니다. 먼저 군집수 K를 지정한 후 초기 중심점들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하고 이렇게 형성된 군집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중심점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며 군집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중심점을 조정해 가면서 데이터 구조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K-means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K-means 알고리즘 절차를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Indicator Variable RNK를 사용합니다. 이 변수는 데이터 포인트 xn이 군집 k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면 오직 하나의 k에 대해서만 1이 되도록 정의됩니다. 이러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k-means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는 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고요. 각 데이터 포인트가 할당된 클러스터의 중심점과의 거리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목적 함수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는 해당 중심점 주위로 모이게 되고 군집 간의 경계는 점점 뚜렷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GMM 알고리즘입니다. K-means는 각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링에만 할당하는 하드 클러스터링 방식이라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MM은 그보다 유연한 소프트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GMM은 데이터가 여러 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즉, K-means에서 사용하던 RNK가 0 또는 1을 갖는 인디케이터였다면 GMM에서는 이 RNK가 responsibility, 책임도로 확정되어 데이터 포인트 XN이 클러스터 K에 속할 확률적 책임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값은 EM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추정되며 데이터가 각 클러스터에 소속될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부드럽고 정교한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GMM에서는 각 데이터가 여러 개의 정규 분포 중 하나에서 생성되었을 확률을 추정하는데요. 이를 위해 혼합 확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확률 밀도 함수는 각 가우시안 성분의 성량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K는 믹싱 코에피센트, 혼합 계수로 전체 분포 중 K번째 가우시안 분포가 선택될 확률을 의미하며 이 값들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합니다. 즉, 파이 K는 각 가우시안 성분이 전체 데이터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또한 어, 요거는 평균이 뮤K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 K인 다변량 정규 분포인데요. 이제 당연히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면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기회가 늘어나겠죠. GMM은 이러한 다변량 정규 분포들을 조합하여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유연하게 근사합니다. 지금까지 K-미스 클러스터링과 GMM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기법들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은 항상 완전하게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때 고객의 행동 패턴은 관측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잠재 변수를 도입하며 관측되지 않은 정보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GMM은 데이터가 단일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여러 분포가 혼합된 형태일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GMM을 적용하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데 바로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와 모수를 동시에 추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EM 알고리즘인데요. EM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완전히 관측되지 않았을 때 잠재 변수를 도입해 최대 오도 추정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 변수란 실제로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관측된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다룰 때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잠재 변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측된 데이터 X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 Z, 그리고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세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EM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EM 알고리즘의 핵심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가 존재할 때 이를 고려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각 반복은 E 스텝과 M 스텝 두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E 스텝에서는 주어진 관측 데이터 X에 대해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 Z의 확률 분포, probability of Z given X, 즉 사후 확률을 추정합니다. 이 단계는 데이터를 관측한 상태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를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한 데이터 포인트가 클러스터 1에 속할 확률이 0.7, 클러스터 2에 속할 확률이 0.3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이 스텝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M 스텝에서는 이 스텝에서 계산한 사후 확률을 바탕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 likelihood에 따라 결정되며 M 스텝은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E 스텝, N 스텝, E 스텝, M 스텝 순으로 반복하게 되며 더 이상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 값이 큰 변화 없이 이제 수렴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수렴 상태를 컨버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EM 알고리즘이 K-민 클러스터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속한 클러스터의 중심점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이 자기 클러스터의 중심과 최대한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식적으로 보면 이 최적화 문제는 각 데이터 XN이 클러스터 K의 중심점 뮤K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서 similarity measure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ZN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로 해당 데이터 XN이 클러스터 K에 속하면 1, 아니면 0이 되는 바이너리 변수입니다. 또 각각의 데이터는 정확히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해야 하므로 시그마 ZN은 1이라는 제약 조건이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뮤K는 클러스터 K의 중심점을 의미하고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중심을 재계산해서 점점 더 최적의 중심점에 가까워지도록 반복합니다. 이처럼 K-민스 알고리즘은 EM 알고리즘의 구조를 따르면서 관측된 데이터의 군집 구조를 반복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랜덤하게 초기화합니다. 이때 중심점의 개수, 즉 K는 사전에 이제 사용자가 먼저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스텝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를 할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수식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는 자신과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되고 이제 그 값을 1이라고 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M 스텝으로 중심점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할당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을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중심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어, 이 역시 이 스텝과 M 스텝을 수렴할 때까지, 즉 중심점의 변화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스텝의 경우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고 M 스텝, M 스텝에서는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됩니다. 네,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그림 A를 보시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중심점이 무작위로 이제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어, 우리가 K-미스 클러스터링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중심점 초기화였죠. 이 중심점들이 지금 랜덤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네, 이 스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두 중심점을 이제 기준으로 거리가 더 가까운 중심점이 이제 활동이 됐는데 데이터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 오른쪽에 위치한 점들은 빨간색 중심점에 더 가까워서 빨간색 클러스터로 왼쪽 상단에 있는 데이터들은 파란색 클러스터로 활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 스텝으로 넘어가면 각 클러스터의 중심이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중심점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 C를 확인해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클러스터의 중심점들이 데이터 이제 중앙으로 좀 더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이 스텝을 수행하는데요. 데이터들이 새롭게 할당되면서 경계선이 이제 달라진 게 보이죠? 네, 다시 M 스텝을 통해서 중심점이 클러스터 내부의 평균 위치로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면서 처음보다 더 나은 클러스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 스텝을 진행해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재할당하고 다시 M 스텝을 통해서 중심점 또한 이제 재조정합니다. 중심점 이동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F와 오른쪽 그림 G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중심점이 의미 있게 이동하지 않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K-민스는 EM 알고리즘의 구조를 기반으로 E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하면서 클러스터를 점점 최적화해 나갑니다. 어, K-민스 클러스터링의 이제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수렴이 보장되고
그 수렴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단점들도 조금 음 존재하는데요. 이제 먼저 K-means는 초기에 중심점 설정이 이제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중심점이 어디에 랜덤하게 초기화되느냐에 따라 알고리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그 K-means가 항상 전역 최적화,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여기가 보시다시피 함수의 글로벌 미니멈이 됩니다. 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시작하면 글로벌 미니멈으로 도달할 수 있겠지만 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시작하면은 로컬 미니멈이 속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K-means가 초기 중심점 설정에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초기화를 시도하거나 소개는 안 했지만 K-means 플러스와 같이 개선된 초기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K-means가 클러스터 개수인 K를 사용 전에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데이터에서는 적절한 K-값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실무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K-means는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차원수에 비해 샘플 수가 적은 경우 군집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모양이 컨벡스로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기하학적 모양의 군집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고려되므로 연상량이 크고 아웃라이어에서 이제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K-means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인데요. 네, 바로 이미지 데이터 압축과 시각적 단순화입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픽셀의 RGB 값을 데이터 포인트로 보고 K-means를 적용하면 비슷한 색상끼리 묶어서 각 클러스터의 중심색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클러스터 개수 K가 이제 작아질수록 네, 특히 K가 이제 2일 때를 보시면 두 가지 색으로만 구분이 되죠. K가 작아질수록 이미지가 단순한 색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means는 색상을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해서 효율적인 이미지 압축이 가능합니다. 네, 좀만 더 보면 이제 EM 알고리즘이 GMM과 함께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GMM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 중 하나에서 생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 즉 각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의 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MLE 방식을 쓰기 어렵다는 데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각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 이제 수식을 풀어도 이제 closed form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최적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방법이 이제 EM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이 GMM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개수 K와 이제 오차 한계, 그다음에 최대 반복 횟수와 초기 파라미터 가중치인 WK, 평균 뮤K, 공부산 시그마 K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스텝에서는 현재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관측된 데이터 X와 잠재 변수 Z에 대한 로그 우도의 기대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각 가우시안에 속할 확률, 라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M 스텝에서는 앞에서 계산한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추정된 소프트 라벨 값을 추정해서 평균, 분산, 가중치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텝과 M 스텝을 반복하면서 로그 의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수렴했다고 보고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인데요. GMM에서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랜덤하게 먼저 제안을 해줍니다. 즉, 초기에는 군집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고 겹쳐져 있는 상태죠. 이제 이 스텝 단계인데요. 각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지를 계산을 해서 라벨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값이 9인 데이터는 주황색 분포에서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황색 군집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M스텝에서는 이제 방금 부여한 라벨을 고정한 채로 각 군집의 평균, 분산 등 파라미터를 다시 추정을 해줘서 새롭게 추정된 분포를 보면 초기 분포보다 음, 이게 이제 초기 분포였고요. 초기 분포보다 실제 데이터에 더 잘 맞도록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EM 알고리즘 및 GMM의 요약 과정인데요. 먼저 랜덤하게 분포를 제안하고 이 스텝에서는 각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보고 소프트하게 라벨을 활동하고요. 이제 M 스텝에서는 그 라벨을 바탕으로 각 분포의 평균과 분산 같은 모수를 다시 추정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정확한 클러스터링 결과에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따 실습 코드로 확인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GMM에서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복을 통해 수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이제 초기값이시고, 요 두 번째 단계가 반복이 3번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요 그림이 반복이 10번 이루어졌을 때, 반복이 15번 이루어졌을 때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잘 나누어져 있지 않고 분포들이 이렇게 겹쳐 있다가 이제 반복을 진행하면서 실제 데이터 분포에 맞게 정렬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각 클러스터가 잘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N 클러스터링의 장점부터 먼저 보면 기하학적이거나 특이한 모양의 군집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K-민스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러스터링에 해당되기 때문에도 K-민스보다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우선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 즉 클러스터를 사용자가 사전에 정해줘야 하고 계산해야 할 파라미터 수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계산량이 많습니다. 이 역시 초기값에 따라 수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MM의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 예를 들어 금융에서는 고객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군집화를 할 수 있고 보안에서는 로그인 패턴을 분석해서 이상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구매 유사도에 따라 세그먼트를 나누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워드투백 기반의 토픽 모델링에서도 활용됩니다. 네, 특히 음성 분석에서는 발화 구간을 분리할 때 HMM과 GMM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GMM은 음성, 이미지, 텍스트처럼 복잡하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적합합니다. K-민스 클러스터링과 GMM의 적용 방식을 구분하면 이 스텝에서 K-민스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 점 X가 여러 중심점 중에서 어떤 점과 가장 가까운지를 계산하고 그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하는 반면에 GMM 클러스터링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데이터 X의 점들이 어떤 분포에 소속되는지 그 파이 값을 업데이트한다는 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고요.
M스택 같은 경우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는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중심점을 갱신해서 클러스터 내의 점들이 최적의 중앙점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합니다. 반면에 GMM 클러스터링에서는 현재 정해진 각 가우시안 분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데이터를 최적으로 표현하게끔 그 평균과 분산을 업데이트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판인데요. 계층적 군집판은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개별 데이터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면서 통합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식은 K-민스 알고리즘이나 GMM 알고리즘과 달리 군집 수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각 데이터 간의 거리 혹은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병합하거나 나누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결과는 이제 보통 왼쪽에 있는 것처럼 덴드로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수직선을 잘라서 클러스터 개수를 정할 수 있고,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요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은 특정 수의 클러스터로 잘랐을 때의 시각적 분집 결과를 나타냅니다. 설명하고 있는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는 덴드로그램이라는 트리 구조로 시각화가 됩니다. 이 구조는 각 데이터가 어떻게 병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덴드로그램에서 가지가 합쳐지는 높이는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이 트리를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집 수가 달라집니다. 이제 적절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수의 군집을 유연하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계층적 군집화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어그로머리티브 방식은 데이터를 각각 개별로 시작해서 점점 유사한 것끼리 병합해 나가는 바텀업 접근입니다. 반대로 디비지브 방식은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점차 나누어가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디바이시브 방식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그로머러티브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층 분집화는 각 데이터를 하나의 분집으로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두 분집을 차례대로 병합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데이터 쌍 사이의 거리를 이제 거리 기반 유사도를 계산을 한 뒤, 유사도가 가장 높은 두 군집을 하나로 묶고 다시 유사도 행렬을 갱신을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럼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큰 클러스터로 이제 통합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묶어주시면 되고요. 네, 클러스터가 합쳐지면서 이제 거리 계산 방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거리 기반으로 구성된 유사도 행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도 행렬은 각 객체 간의 거리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n개의 군집이 있으면 n 곱하기 n 형태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객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클러스터 간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객층, 계층적 분집화에서는 클러스터가 병합될 때마다 이 행렬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한 행렬의 크기는 데이터의 수, n에 따라 제곱으로 이제 제곱해서 비례하면 커지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이제 메모리랑 연산량의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 점은 대규모 데이터에서 이제 계층적 분집화를 적용해야 할 때 유의할 부분입니다. 이때의 거리 계산에는 네, 5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단일 연결법은 두 클러스터의 객체 사이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측정하고, 반대로 완전 연결법은 클러스터 사이의 가장 먼 거리를 사용합니다. 평균 연결법은 각각의 클러스터 내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제 센트로이드 메소드 중심 연결법의 같은 경우 두 클러스터 사이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와드스 메소드는 클러스터 간 병합 시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제 거리 계산 방식인데요. 네, 이전까지 소개한 연결 기반 방법들과 살짝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병합 전과 병합 후의 SSE, 즉 오차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두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직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두 클러스터 A와 B가 병합되었을 때 전체 데이터의 분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병합 후 전체 SSE가 가장 적게 증가하는 두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수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데, 병합된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각 데이터 간의 제곱합으로 표현이 되고, 계산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간단한 수식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거리 계산 방법 5가지죠. 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 군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데이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연결 방법을 사용한 클러스터링을 이제 실제로 한번 볼 건데, 학생 A, B, C, D, E가 있고 속성 1, 2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값을 가진다고 해 볼게요. 어 네, 처음으로는 이제 초기 거리 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단일 연결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군집과는 최소 거리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2, 이제 A와 C는 10, B와 C는 8, A와 D는 13, D와 B는 5, D와 C는 9,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E와 D 사이 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D와 E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요렇게 두 개가 먼저 묶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D와 E를 묶고 났으니 이제 군집 간 거리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단일 연결법이기 때문에 이제 군집 간 최소 거리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계산을 해 주면 A와 B가 2, A와 C 10, B와 C 8,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고요. A와 이제 DE 사이의 거리를 13, B와 DE 사이 거리를 5, C와 DE 사이의 거리를 9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9랑 10 중에서 이제 9가 더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2, 18, 13, 5, 9 중에서 2가 가장 가깝죠, A와 B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다음에 A와 B를 묶게 됩니다. D와 E를 묶은 것보다는 좀 더 높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네, A, B를 묶고 났으니 A, B 묶은 거랑 C, 그다음에 D, E 묶은 걸로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해 주면 8, 5, 9입니다. 인제 그러면 5가 제일 가장 작은 숫자가 되니까 A, B와 D, E를 묶어서 요렇게 표현을 해 주면 여기 C가 남으니까 이거를 C를 이게 굳이 순서대로 적지 않고 중간에 C를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빼줘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C와 마지막으로 A, B, D, E 묶은 걸 연결을 해 주면 계측적 분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을 좀 묶어요. 이제 계층적 군집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군집의 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K-means 같은 경우에는 군집 수인 K를 이제 미리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미리 사전에 사용자가 지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계층적 군집화는 덴드로그램을 통해 이제 나중에 적절한 군집 수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연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총 하나, 이제 둘, 세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적당하게 자르면 2개로도 만들 수 있고, 네. 지금은 요렇게 자르면은 이제 3개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요렇게 자르면 4개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군집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초기 랜덤 설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K-민스는 시작 중심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계층적 군집화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결과에 따라서 일관되게 나옵니다. 물론 덴드로그램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커팅을 하면 이제 그에 따라 다양한 군집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거리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므로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군집수가 너무 많거나 이제 적절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이상치에도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초기에 잘못 분류된 군집은 분석이 끝날 잘못 네, 부탁가 있는데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이제 소속 군집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클러스터링 기법인 DB스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스캔은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정식 명칭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인데요. 밀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는 Density Based 알고리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EPS와 민 PTS를 사용해서 군집을 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EPS는 반지름, 이제 이 DB스캔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이 값을 이제 기준으로 인접한 이웃을 정의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민 PTS는 이제 해당 반경 안에 존재해야 하는 최소 포인트 수입니다. 어떤 점에 EPS 반경 안에 민 PTS 이상의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점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이 되고 그 점과 연결된 다른 점들도 밀도 기반으로 확장되며 같은 군집에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은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잡음, 즉 아웃라이어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DB스캔에 대해서 볼 건데요. DB스캔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포인트의 위치를 따라 데이터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어 포인트 중심점인데요. 이 점은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EPS 내에 민 PTS 이상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군집의 핵심적인 밀집 영역을 이루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border point는 여기서 이제 회색 점들인데요. 클러스터의 외곽을 이루는 점으로 경계점인데 특정 클러스터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기 반경 안에는 이 회색 점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민 BTS 이상의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입니다. 대신 가까이에 코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의 군집에 포함되는 점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포인트로 어느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치입니다. 네, 주변에 충분한 데이터 밀도가 없어서 이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점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 예시는 이제 코어 포인트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경우는 민 PTS가 4인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 점 P랑 이제 P3가 반경, 이제 EPS 내에서 이제 4개 이상의 이웃 점들을 4개 이상의 이웃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PTS는 이제 4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개고 여기서 이제 4개가 되겠죠? 어 조건에 만족을 해서 해당 점은 이제 코어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P와 P3는 각각 독립적인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더 포인트 예시인데요. 이번에는 회색 점 P2를 기준으로 EPS 내를 살펴보면 요 원이죠. 요 원에서 이제 점이 3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점 P를 기준으로는 이제 EPS 내 반경 안에 이제 점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서 이 P점은 코어 포인트가 되고 이 코어 포인트에 있는 이 코어 포인트가 이루는 군집 안에 P2가 있기 때문에 이 P2는 보더 포인트로 분류가 됩니다. 즉 스스로 이제 중심은 아니지만 이제 군집의 경계에 속한 점입니다. 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노이즈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점은 P4를 파란색 점 P4를 중심으로 EPS 내에 어떤 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점들을 코어 포인트로 했을 때도 군집에 이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노이즈, 즉 군집에 속하지 않는 이상치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P3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내에 다른 코어 포인트 P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어, 지금 P3를 기준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데 P를 기준으로 반경이 똑같게 원을 그려도 이제 P도 이제 코어 포인트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두 코어 포인트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같은 군집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즉 코어 포인트 간의 경로가 이어져 있다면 하나의 연결된 군집으로 간주하는 것이 DB 스캔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DB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때 클러스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네, DB스캔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직접 밀도 도달 가능성, 즉 Directly Density Reachable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두 점 P와 Q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점 P가 점 Q의 EPS 반경, 이웃 반경 안에 있고 Q가 코어 포인트일 경우 우리는 P가 Q로부터 직접 밀도 도달 가능하다고 정의합니다. 네, 쉽게 말을 하면 Q의 반경 내에 있는 점 P는 Q가 충분히 밀집된, 즉 코어 포인트일 경우에만 연결 가능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대칭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P랑 Q가 둘 다 코어 포인트인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달 가능한 대칭적 관계가 성립이 합니다. 즉 P가 Q로부터 직접 도달 가능하면 동시에 Q도 P로부터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P나 Q 중 한 점만 코어이고 이제 다른 점이 보돌 포인트인 경우에는 더 이상 대칭이 아니게 됩니다. 저희는 DB스캔이 밀도 기반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됩니다. 다음은 density reachable 밀도 도달 가능성인데요. 이제 직접 도달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달 가능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네, 그림처럼 P, Q, R이 있다고 할 때 먼저 Q에서 R로, 그다음에 R에서 P로 이제 각각 직접 도달 가능하다면 우리는 Q에서 P로도 밀도 도달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어, 중요한 점은 Q에서 P로 직접 도달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코어 포인트들을 거쳐서 이제 경로가 이어진다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밀도 도달 관계에는 중간에 코어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하며 네, 이 점이 일반적인 거리 기반 클러스터링과 다른 DB스캔의 핵심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마지막은 밀도 연결성, density connectivity인데요. 이제 밀도 연결은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두 점이 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통의 제3의 코어 포인트를 통해 연결 가능하다면 이 둘을 밀도 연결된 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점 P랑 점 Q가 있고 그 사이에 코어 포인트 O, 공통된 코어 포인트 O가 있다고 할 때 O로부터 각각 Q와 P가 직접 도달 가능하다면 우리는 Q와 P가 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도달도 아니고 연속적인 경로도 아니지만 네, 공통의 중심 코어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DB스캔에서는 이 두 점을 동일 클러스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DB스캔에서는 직접 도달, 도달 가능, 연결성이라는 세 단계의 관계를 통해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정의를 하고 복잡한 모형의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DB스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중 임의의 점 P를 선택해서 교정 EPS 안에 최소 개수인 min PTS 이상의 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P는 코어 포인트가 되고 해당 반경 내의 점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 새롭게 형성된 클러스터 내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며 이웃에 min PTS 이상의 점이 존재하면 이웃 점들도 같은 클러스터에 포함시킵니다. 이 과정을 모든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클러스터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을 마치고 나면 어떤 클러스터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들은 노이즈로 정의를 하게 되고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결국 DB스캔은 밀도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하고
밀도가 낮은 구간은 자동으로 노이즈로 처리해주는 매우 직관적이고 유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다음은 DB스캔의 특징인데요. 먼저 장점부터 보시면 DB스캔은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는 K-means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어, 옆에 보시는 것처럼 DB스캔으로 나눈 거랑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나눈 것 중에 해당 데이터들은 DB스캔으로 나눈 게 좀 더 적절해 보이죠? 그다음에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에도 강건하고 밀도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비정형적인 형태의 클러스터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EPS와 민 PTS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민감하고 특히 데이터의 클러스터마다 밀도가 다르거나 밀도가 낮은 분포가 있는 경우에는 DB스캔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먼저 비지도 학습 중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유클리디언 거리, 맨해튼 거리, 마일로누미스 거리, 코사인 유사요도 등 다양한 거리 계산 방식과 함께 클러스터링 평가 지표인 SSE, 엘보 포인트, 실루엣 계수, 준 인덱스 등 평가 지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이후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K-means와 GMM 같은 평면 기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봤고,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DB스캔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코드 리뷰 진행할 건데 일단 세팅들 한번 저는 지금 벳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콜랩에서 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세팅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까지 한번 불러와서 요 고양이 친구까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되셨을까요? 이제 이미지 불러왔고 이제 랜덤하게 K의 중심점을 설정해 주는 이제 EM 알고리즘을 활용한 K-민 클러스터링을 볼 건데요. 아까 그 K-민 클러스터링의 활용으로 이미지 압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랜덤하게 K의 중심점을 설정해 주는 코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스텝으로 클러스터를 수행해 주는 어사인 클러스터 함수와 중심점을 업데이트하는 M 스텝 업데이트 센트로이드 함수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어, 얘네를 쭉 함수들을 실행을 해 주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M 클러스터 리스트에서 클러스터 개수를 각각 2개, 3개, 10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2가지의 색깔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그림에서는 3가지의 색깔, 이 그림에서는 10가지의 색깔로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다음은 GMM인데요. 이 역시도 EM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GMM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텝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현재 파라미터 하에서 클러스터에 속할 책임도를 계산을 하고, 네, M 스텝에서는 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 PI는 각 클러스터에 해당된 총 책임도의 합 나누기 전체 샘플 수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뮤 같은 경우는 책임도를 가중치로 평균 계산을 한 것이고, 네, 시그마 같은 경우는 네, 책임도를 기반으로 공분산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EM 알고리즘의 핵심 단계로 이제 책임도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갱신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GMM 모델의 로그우드를 계산을 하는 함수인데요. 이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렴 여부를 판단하고 시각화하거나 로그우드 추적에 사용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주고 이제 겐 데이터 함수를 보시면 지금 네, 데이터 셋을 무작위로 이제 생성을 해주었는데 네, 클러스터 개수 3개의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네, 총 데이터 포인트는 200개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시각화해서 보면 자 넓혀서 볼까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아무것도 클러스터가 설정되지 않은 초기 값이고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이렇게 중심 값을 무작위로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군집이 잘 분류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테이션 값이 이제 반복 횟수가 커지면서 이제 분집이 잘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로그를 보면 아 잘못 눌 잠시만요. 음. 네. 로그 값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데 음 네. 그래서 파라미터 15번을 반복을 했고 이제 로그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중심을 지금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한 진행을 했잖아요. 그쵸? 점점 이제 중심값이 위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GMM 할 때 이제 초기 값에 민감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무작위 초기화하고 이제 K-means 중심점을 사용해서 K-means 함수를 사용을 해서 중심점을 이제 평균으로 맞춰 준 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무작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초기 값에서 이제 조금 분석이 덜 됐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심값을 제대로 설정을 해 주면 처음 반복하기 전부터 이제 예쁘게 분집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제 한번 비교를 하면 이제 주황 색깔이 처음에 초기 값을 제대로 설정을 해준 거고 이제 파란 색깔이 랜덤하게 설정을 해준 건데 이 시작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뭐 뒤로 가면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이제 요동을 치거나 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잘못 실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DB스캔 코드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메이크 문스 같은 경우는 지난 클래시피케이션 실습할 때도 사용을 했었던 코드인데요. 비선형적인 구조를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네, 한번 K-means와 DB스캔을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K-means는 아까 PPT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제대로 밀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서 잘 분류를 못 했고요. DB스캔 같은 경우는 예쁘게 분류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EPS 추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EPS 값을 추정하기 위해 K 디스턴스 그래프를 활용해서 아까 배운 엘보우 방법을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make loop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요렇게 데이터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엘보우 포인트를 이제 보여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고 지금 추정된 EPS 값이 0.187이 나오네요. 이 EPS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DB 스캔을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잘 분류가 된 게 보이고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은 지금 클러스터가 -1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아웃라이어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K-means 기반의 색상 압축 및 시각적 단순화를 봤고 GMM 클래스를 통해서 무작위 초기화와 K-means 기반의 초기화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변화를 비교하면서 이제 초계값에 따른 민감성 문제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B스캔에서는 이제 EPS 추정이랑 클러스터링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걸로 코드 리뷰 마치고 클러스터링 세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